저는 경희대학교 한방생명공학과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고요. 반려복지재단의 이사로 있습니다. 스포츠닷컴하고 추적사건25시 식품의약품 전문위원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심리분석사, 심리상담사, 실버 관련된 것들을 좀 많이 좀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부터 헬스케어, 펫테크까지에 대한 내용을 발표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라고 하는데, 우리 동물이라고 하는 건 선사시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는 가축과 식량 자원에 대한 인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마당에 키우고 있다가 이제 불로 끄실려서 뭐 잡아먹는 이런 개념으로 많이 있다가 이제 아시안 게임과 이제 올림픽이 이제 개최되면서 인식의 대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사실 저희 나라는 외국에 비해서 뭐 한 20-30년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금 많이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있었는데, 이 아시안 게임하고 올림픽을 계기로 이 애완동물이라는 이제 인식이 자리 잡게 되게 됐죠. 그러다가 2010년도 되면서 애완동물에서 이제 반려동물이라는 그 인식으로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이 반려동물의 인식 전환은 우리나라의 그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완동물과 이제 반려동물이 있는데, 지금도 애완동물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지만 대부분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이제 그것으로 변형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애완동물의 이제 한문으로 보면 사랑애와 희롱할 완자입니다. 가지고 노는 동물이라는 의미로 애완동물의 명칭을 하게 되고요. 인간이 주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기르는 동물이다라고 인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동물을 물건처럼 사람의 소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장난감이나 여가생활의 도구로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초부터 반려동물이라는 이제 명칭이 생기면서 이게 반려동물이 그냥 장난감이 아닌 인간화로 변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짝반, 짝녀, 짝이 되는 동물로 인식의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로 인식이 전환이 되고, 사람의 소유물이 아닌 반려자로 가족으로 인식이 되게 됩니다. 이 휴머니제이션, 이 단어는 페코노미의 가장 근간이 되기도 하면서 우리 인간의 인식 전환이 아주 크게 변환하는 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의 연간 산업 육선 대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농림부나 이런 그 관련 기관, 정부 기관에서도 이 펫 동물에 대한 육성 대책이 점점 많아지고 정부 지원도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서 애니멀 테라피라는 단어도 생겨나게 됩니다. 이 애니멀 테라피는 테라피 독의 더 큰 범주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애니멀 테라피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기능제보로 그 여러 강의를 나갈 때 보면 한 어르신이 계셨어요. 이 어르신이 건강이 안 좋았는데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어요. 이 강아지에 매일 밥을 주기 위해서 본인도 밥을 먹고 살다 보니까 10년, 20년 같이 살다가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그분을 돌아가신 걸 얘기를 들었는데, 강아지가 죽고 나서 일주일 있다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애니멀 테라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동물권이라는 동물 권리, 이 유네스코에서 모든 동물을 생존할 권리가 있고 학대받지 않을 권리와 같은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페코노미가 폭발적인 성장을 한 배경에는
1인 가구하고 사회적인 요인도 있지만 펫 휴머니제이션의 영향이 가장 근본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의 인간화로 인해서 이 에코노미 산업 경제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려동물은 그냥 동물이 아닌 가족이다라는 인식의 인식 동의율을 조사해 본 결과 전체 약 74.5%가 동의하고 그중 2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동물과 교감하며 치료하다라는 애니멀 테라피. 그러니까 이제 애니멀 테라피에서 그 주를 이루는 것이 이제 간호견인데요. 병을 앓고 있는 환자나 그다음에 시청각 장애인에게 눈과 귀가 되어주는 그런 간호견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난독증을 가진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이뤄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개를 앞에 두고 책을 읽어주면서 난독증을 해결하는 그런 치료법과 이제 우울증 환자와 교감을 통해서 우울증을 회복하는 것,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자폐증 환자에게 대화의 놀이를 통해서 사회 자발적 참여를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고, 이런 애견 말고 재활 승마 체험을 통해서 운동 능력과 균형 감각을 증가시키고, 동물거래의 초음파를 통해서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취하는 이런 애니멀 테라피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기 전 후에 이런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 16세 미만의 자녀가 생명의 소중함과 외로움 감소, 관대함, 대화 증가 속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생명의 소중함을 가장 많이 느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을 기르고 난 다음에 생명의 소중함과 그 다음에 1인 가구로 인해서 외로움을 많이 느낀 그 학생들이 그것을 해소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65세 이상의 가족들의 동물 양육 전후를 비교했을 때는 외로움이 가장 큰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정서적 안정, 스트레스 감소, 그 다음에 강아지를 산책시키면서 부가적으로 나타나는 이제 운동량 증가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부가 이 반려동물을 양육했을 때는 스트레스 감소, 그 다음에 부부간의 대화 증가, 그 다음에 함께하는 시간이 증가되고, 그 다음에 자녀가 없는 그 부부들 간의 매개체가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려동물 양육 전후에 자신의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 가장 큰 효과적인 것은 외로움 감소, 그 다음에 스트레스 감소, 운동량 증가, 활기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보면 외로움이나 스트레스 해소, 그 다음에 산책을 통한 운동량 증가 등의 많은 효과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국내 반려동물의 연간 산업은 20년에 약 3,4조 원에서 27년 좀 약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휴머니제이션에 대한 그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21년 기준 국가 GDP 대비 펫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0.17%인데, 이것은 브라질, 미국, 영국에 비해서 1.8배나 3.7배 정도 적지만 앞으로 더 성장성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펫 양육 가구는 20년 말 기준 약 1,500만 명이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을 기존 가구 수로 따지면 약 600만 가구에 해당되는 가구입니다. 펫 양육 가구의 주요 증가 요인은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서 많이 생기지만 저출산, 고령화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애니멀 테라피라는 것이 대두되게 되고, 이 애니멀 테라피를 이용한 펫 요양시설 보급 증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구 추이가 1990년대 중반만 해도 1.66명에서 22년도만 해도 0.18명으로 출산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출산율이 저조함과 1인 가구, 이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 정신적 문제 이런 것들을 테라피도 이런 걸로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필요성이 대두되게 됩니다. 실제로 이 펫 휴머니제이션의 현상은 국내에서 쉽게 나타나는데, 개인의 소득이 증가하거나 이런 거로 인해서 펫에게 주는 식품을 프리미엄화되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반려동물의 호텔, 숙박시설 이런 것들을 고급화시키는 역할을 주로 하게 되죠. 그것은 이제 소득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인식의 대발상, 반려동물이 식품 이전에 나의 반려자라는 인식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하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발간한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월 평균 양육 비용을 10년 대비 작년 기준 반려견, 반려묘 각각 2.5에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주도할 MZ 세대들의 인구는 34.7%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22년 기준 20대와 30대가 다른 연령층보다 반려동물을 위해서 비용을 많이 지출한다라고 조사되었기 때문에 이 향후 MZ 세대의 1인 가구 소득 증가는 반려동물에 대한 지출 증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게 펫 휴머니제이션의 예시죠. 펫의 전용 드라이기, 애견 호텔, 그다음에 애견 푸드의 펫푸드의 프리미엄화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최근 5개년 N그램 연간 단어를 분석한 결과를 볼 수 있는데, 2018년도에 두드러진 키워드는 펫시터, 반려동물 관리사, 애견 미용사 자격증,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에 들어서면서 반려동물 직업군에 대한 목소리와 세부적으로 자격증이 조금 더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불법, 적발, 잔인, 방법, 그 다음에 도살, 연관화가 이제 되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이제 불법 투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키워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입양이나 유기동물, 그 다음에 예전에는 그냥 펫 매장에서 펫을 구매하는 시기가 많았는데, 이제 이거에서 이제 유기동물의 이제 입양 문화로 이제 인식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년도에는 안전, 볼보, 세이브의 강도가 가장 느리게 뛰게 되는데, 이제 볼보 자동차에서 이제 사람을 넘어 이제 동물의 안전까지 신경 쓰기 위해서 볼보 세이브 시트가 이제 나오면서 이런 키워드가 나오게 되었고, 22년도에는 제약 관련 키워드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바이오텍 계열사, CMG 제약, 동물의약품, 그 다음에 반려동물 영양제, 그리고 반려동물에 대한 건강식품 이런 키워드들이 아주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조사를 해본 결과 펫푸드, 동물, 기술, 사료, 사업 이런 단어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됐고, 그로 인해서 펫푸드, 펫테크, 펫금융, 펫라이프스타일 이런 단어들에 대한
인식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이거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폐코미, 펫 연간 산업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연간 산업 중에 펫푸드의 현황을 살펴보면 사실 펫푸드를 볼 때 주식과 간식으로 나눠줍니다. 주식은 사료에 속하는 것으로 연령 및 특징별에 따라서 종류가 아주 다양하고 전 연령 사용이나 자견용, 성견용 이렇게 피부 개선 사료, 분유 등으로 여러 가지 타입으로 되어 있고, 간식은 사료식품을 제외한 반려동물의 식품을 칭하며 원재료의 종류와 가공 특성에 따라서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육포, 껌류, 소시지, 캔, 쿠키, 건조식품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에는 이제 반려동물, 그냥 일반적인 반려동물 사료가 있고 기능성 사료인데, 이 반려동물 사료는 반려동물이 생명을 유지하고 활동하는 데 필요한 유기 또는 무기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 물질을 말하고, 기능성 사료는 가축의 건강을 늘리거나 면역력, 축산물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료를 기능성 사료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펫푸드의 분류, 한국 표준 산업 분류에 의해서 살펴보면 배합사료 제조업 세 분류에 애완동물용 배합사료가 포함되고, 단미 사료 및 기타 사료에 개껌, 그 다음에 애완용 간식, 기호품 제조가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봤을 때 반려식품에서 주식의 종류를 보면 이렇게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이나 분유, 이유식 이렇게 종류에 따라 나눠져 있고, 반려식품의 간식은 터키류 껌, 캔 파우치, 비스켓, 쿠키, 건조식품, 기타 등으로 나눠져 있고, 사료 수분의 함량별로 해서 건식, 습식, 반습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료의 등급별로 인해서 오가닉부터 일반까지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나눠져 있지만 앞으로 이 국내 펫푸드 시장은 펫에게만 주는 식품이 아니라 인간과 같이 공유하는 식품으로 전환되는 시장이 올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개와 사람 동시에 먹을 수 있는 펫 테라피 푸드가 아마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현황 및 전망을 보면 해외적인 측면에서 19년 글로벌 펫푸드 시장은 약 884억 8,400만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4.9% 성장하는 시기고, 국내의 시장을 보면 반려동물 사료의 국내 시장 규모는 19년 1조 2천억 규모에서 연평균 11.3% 성장한 전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제품의 산업 특징을 보면 휴머니제이션, 반려동물의 인간화라는 현상에 따라서 반려동물이 섭취하는 음식이 인간이 섭취하는 음식 수준까지 왔고, 앞으로는 인간보다 오히려 더 신경 쓰는 식품이 출시되고 더 프리미엄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현재 이 펫푸드 시장은 국내 기업보다 해외 글로벌 기업들이 워낙 강세이기 때문에 우리 국내 기업들은 일반 사료 시장이 아닌 프리미엄 간식이나 프리미엄 사료 시장을 접근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책 동향을 봤을 때 이제 국내적으로 보면 동물보호법 금강으로 인해서 각 부처에서 아주 열심히 이제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농림부에서 엄청난 지원금을 투자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각 단체의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기술 동향은 사람의 음식에 따라서 영감을 받은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으며 프리미엄, 차별화, 수제화 같이 시장이 함께해야 되는데,
제가 20년 전에 그 동결건조 칩을 개발을 했다가 쫄딱 망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때만 해도 그 인식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왜 사람이 먹지 걔한테 좀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마트나 편의점 가도 사람이 먹는 것보다 더 고급 과일 칩이나 동결건조 이런 제품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조금만 늦게 개발했어도 망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핵심 기업들을 보면 CJ제일제가 이런 이제 인삼공사, 네이티바이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삼공사에서 이 제품을 만들었는데 제가 한 27, 8년 전에 이제 담배인삼공사 근무할 때 그때 개발해 놓은 거를 한 15년에서 20년 지난 다음에 출시를 했더라고요. 제가 그때 보고서 냈었는데 그때 보고서 냈을 때 저보고 넌 미친놈이야 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지금 나왔습니다. 그 출시한 친구가 제 동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핵심 기술을 보면 파보바이러스 예방 자격용 사료나 내균용 스틱 사료, 그 다음에 잉여 수산물을 이용한 펫푸드 이런 것도 잉여 수산물은 뭐 여러 가지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 펫푸드에도 한방 재료라는 인식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보약 개념의 그 견진암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공진단 아시죠?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사람들한테 먹이는 공진단이 개한테도 먹이게 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펫푸드 시장에서 펫케어 산업의 차지하는 비율은 약 39.5%입니다. 그리고 외형상 규모가 큰 시장으로 보이지만 국내 업체들은 침투하기 어려운 시장, 대부분 해외 글로벌 브랜드로 대부분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펫 휴머니제이션의 영향으로 인해서 일반 펫푸드보다 프리미엄 펫푸드 시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프리미엄 펫푸드 시장이 63.8%로 상당히 높고 앞으로 시장은 80%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국내에서 펫푸드를 구입을 할 때 주요 생각하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이제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반려동물의 기후, 그 다음에 기능성 원료, 브랜드, 사료 등급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인상 깊은 가장 광고의 표현 설명은 휴먼의 그레이드, 사람과 동일한 품질의 통일한 그레이드의 제품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광고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그냥 아무거나 줬는데 지금은 그 제조시설이 이제 햇삽이 이제 완료되어 있는 제조시설에서 하게 되는 거죠. 펫푸드에 딱 보면 좀 약간 원론적이나 좀 흔히 개발이라고 하죠. 집 마당에다 딱 해놓고 저희가 먹다가 남은 음식은 양은 냄비 같은 곳에서 주다가 국물로 만든 펠렛 사료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간식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식품이 나옵니다. 우리 인사들 아시죠? 전사들. 제가 요즘 사람과 이 동물이 같이 먹을 수 있는 기능성 원료 개발을 지금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은 개발자가 사람보다 낫습니다. 휴먼 그레이드. 그래서 원료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원료 그대로를 사용하는 그 원료를 사용하고 제조 기술은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만들 수 있는 그레이드의 제조시설 업체에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은 사람과 동일한 품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효능은
기능성 원료 검증된 효능, 개한테 주기 위해서 동물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한테 효과를 보기 위해서 동물 실험을 좀 아이러니하지만 이렇게 기능성 원료와 검증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출시된 것들 보면 관절, 그렇죠? 저도 얼마 전에 이제 관절에 대해서 애견하고 이제 사람하고 같이 효과를 볼 수 있는 특허를 내긴 했지만 이렇게 애견 관절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관절 제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펠렛 사료의 형태가 펠렛으로 되어 있고 사료의 용도가 이제 생후 3개월부터 전 연령 배합 사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진단 사람보다 낫죠. 먹기 힘든데 비싸서. 그래서 이것은 이제 보약 개념으로 앞으로는 이렇게 이제 환도 나왔지만 그 개의 상태에 따라서 바로 조제 처방해주는 개한원이 생기지 않을까요? 저도 잘 못 먹는 이런 이렇게 보시면 다 사람들이 먹는 건강식품에 들어가는 원료죠. 그래서 간식 저도 이거는 먹어보고 싶을 정도로 육포. 그래서 이제 관절, 펫 푸드 중에 에너지 음료로 나오는 에너지 음료. 장 건강을 위해서 프로바이오틱스도 있고요. 임팩타민 펫은 저도 이거 비싸서 한번 사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보시면 강아지를 위한 콜라, 멈소주, 미네랄 워터. 사실 저 이거 아주 난감한데 제가 예전에 이거 출시했다가 이거 망했습니다. 저 이거 진짜 될 줄 알고 했는데 너무 일찍 출시하는 바람에 이렇게 요런 요 군고구마 요 칩 있죠, 동결건조. 저희 나라에서 제가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최초로 개발을 했는데 저는 한 푼도 못 벌었어요. 지금 잘 팔리는데 그죠? 글로벌 동물 헬스케어 시장이 하나로 약 2022년에 188조 원입니다. 근데 32년도에는 300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되고요. 우리가 이제 반려동물과 가축 시장을 봤을 때 반려동물의 시장이 더 크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 글로벌 반려동물 시장의 성장은 반려동물의 고령화, 반려가구당 병원 비용 증가, 반려동물의 양육 증가 등에 기인했는데 흥미로운 점은 반려동물 고령화와 펫 헬스케어 산업은 선순환 관계라는 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동물 헬스케어 시장 분류에 따른 특징을 보면 제약, 의료기기, 수입, 의료 서비스. 그래서 생물학 제제, 의약품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의료기기는 청진기, 초음파 이런. 요즘 그 동물 안마기도 나와가지고 그 동물 안마기가 엄청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반려동물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여러 가지를 접목한 기술을 말하는 것이 이제 펫테크인데요. 반려동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반려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스마트 기기에 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밥 주는 것도 이제 자동으로 주고, 그다음에 요즘은 그 개한테 스마트워치 그걸 채워서 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헬스 프로그램을 안 깔았는데 개 팔자가 저보다 낫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된 이유는 반려동물의 인간입니다. 내가 그 가지고 노는 동물이 아니라 나와 같이 사는 가족, 나의 인생의 반려자라는 인식 때문에 이런 산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기계들이 발전하고 있고, 하물며 동물의 그 비즈니스에서 복지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 거죠. 해외 나갈 때 저는 10만 원짜리 호텔에 자도 매겨는 얼마짜리 호텔에 자죠? 50만 원짜리 호텔에 지금 하죠. 이런 아이러니한 경우죠. 그래서 미국 소비자기술협회 분류 기준의 패턴 제품은 훈련용과 건강과일 수정용품, 자동화용품, 장난감, 모바일 이런 식으로 들었고, 국내 주요 펫테크 업체의 특징을 보면 이커머스, 헬스케어, 자동화기기, 반려동물, B2B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동물을 매개체로 해서 교감 치유를 할 때 이 치유뿐만 아니라 동물의 치유와 펫푸드를 사람과 접목하는 펫푸드 테라피가 아주 더 발전되고 많은 전문가 양성이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